반갑습니다. 지금 총회는 우리 헌법상 이 장로의 최고의 치리로서 헌법을 해석할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이나 규칙부의 규칙 해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늘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승인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만 이번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대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총회에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총회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총회가 의견은 개진할 수 있겠지만 판결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든지 무효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회 재판부 판결과 재심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긴급 뉴스라고 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이제는 총회 재판부 8월 7일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서 변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재심에서 변경되지 않는다면 일반 사회법정에 가져가서 이 재심 판결 또는 총회 재판부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만 이 총회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지금 우리 재심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124조 군징 제124조 8항에 보면은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7일 총회 재판부 판결 당시에 과연 이 정치 28조 6항 1항의 해석에 대해서 결의를 달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재심 사유에 있는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것으로 본다면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명백히 법규 적용을 법규 해석을 28조 6항 1호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판결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심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재심에서 8월 7일자 총회 재판부 판결이 변경될 것으로 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긴급 뉴스에서 오늘 3시에 일찍 마치고 또 재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원래 그 재심 총회 재판국 지금 103회기 첫 총회 재판국이 오늘 처음 모인 겁니다. 거기서는 이미 예정된 재판이 없기 때문에 조직만 하고 아마 일반적인 안건들만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재심 사건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재심 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주심을 선정해서 다음 재판국 그 회의 때 논의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실망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재심에서 8월 7일자 판결이 변경된다면 아마
명성교회 측에서는 일반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정치 28조 6강 1호에 대한 그 해석 내용을 보면은 제가 우선 101회기 총회 그 헌법위원회 해석과 102회기 해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101회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석이 있었고 102회기에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만 있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4번까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우리 대관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서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101회 그 총회에서 1차 해석,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인물 7면에 보면은 진주 남로회장 김창윤 목사가 질의한 데 대한 1차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헌법 개정할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 세석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 또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다. 바로 지금 이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차에 바르게 해석을 한 그 사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차 같은 회기에서 2차 해석과 102회기에 와서는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2차 101회기 즉 2차 해석에서 이정환 목사의 질의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목사 청빙은 장로교회 성도들의 권리다. 그것을 침해했다. 또 장로교는 감독 정치가 아니라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당회 결의와 재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입법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현행 법에서 법이 어떻다는 해석이 아니라 가령 근거로 방금 든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볼 때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행 법에 대한 해석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입법론 내지는 개정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 청빙은 장로교의 성도의 권리라든지 장로교는 우리 교수님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로교는 감독 정치가 아니라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한 교파, 또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이 합당치 않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어긋난다. 또 장로교의 헌법 취지에 합당치 않다. 이와 같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너무 막연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애매모호하고 과연 제가 그래서 저는 이 교리에 받지 않기 때문에 과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신이 무엇인지, 과연 그 고백 정신에서 세습을 그 교회, 지교회에서 결의를 하면은 세습도 가능한지, 그와 같은 그 신앙 고백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몇 분 아는 그 교수님들에게 제가 자문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막연한, 이것도 아마 질의한 분의 그 근거로 질의한 분이 이와 같은 거기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특히 또 헌법 정치 우리 1조 2조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원칙적 그 우리 헌법의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정말 이 법 해석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그런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 보장은 재산권 보장, 또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자유가 기본적인 선언적인 의미에서 원칙적인 자유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그 같은 헌법에서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구속할 수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공공질서에 위반될 때는 제한할 수 있고, 바로 이 원칙적으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세습은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헌법에 규정하면 그것이 더 특별 규정이고, 일반 규정에 비해서 특별 규정이고, 원칙 규정에 비해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우선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교회의 권리. 근데 지교회의 권리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적어도 우리 통합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우리 통합교단의 헌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거기에 기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명백한 판단이고, 그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헌법을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적용을 거부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법 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원칙인 양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2회 총회에서 해석을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첫 번째 2차례 걸친 해석에서는 현재 헌법 정치 28조 6항1호는 법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함으로써 그 해석, 그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은 과연 우리 사안, 명성교회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판단은 없이 중립적으로 다만 28조 6항 1호는 효력이 있다는 정도의 선언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해석까지도 그와 같이 해석을 하다가 4차 해석, 이번에 문제가 된 4차 해석에서 서울 동남노회장 최한선 목사가 질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정을 해야 되고, 개정하기 전에는 은퇴한 장로, 목사 장로와 은퇴하는 목사 장로를 구분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거부를 하게 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도 이 조항을, 이 해석을 전제로 해서
헌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헌법 개정할 때까지 이 법이 개정 현 상태에서 법이 개정 다시 은퇴한 목사 장로로 변경을 한다면은 할 때까지는 그러면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동안에 이 조항에 대하여서 적용을 회피하고 적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만물이 인식을 하고 저도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1기 1차 해석에서 제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제대로 판단이 되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고 마지막 가서 은퇴한 목사 장로와 은퇴하는 목사 장로를 구분해서 전자에만 해당되고 그러니까 은퇴한 목회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완전히 헌법 해석을 잘못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작년 총회에서 102회기 총회에서 총회재판부원들이 조직을 다 거부해서 새로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도 103회기 총회에서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회기에서 똑같은 그 헌법위원회가 같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와 같이 앞뒤 모순되게 특히나 101회기에서 그런 올바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린 그 헌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직 거부까지 가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과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남노예 규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내용이 많으니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관성 목사가 질의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석, 규칙부의 해석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동남노예 건의위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 승인 청원안을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위원회, 건의위원회, 동남노예 건의위원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냥 건의위원회는 모든 안이 나오면은 분류해서 정치부, 규칙부, 각 어느 부에 해당하든지 분류만 해서 보내주면은 그걸로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고 이번 경우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에 건의위원회에서 반송을 한다든지 또 헌법위원회에 질의한다든지 할 권한이 있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헌법위원회 규칙부에서는 질의한 그 내용에 한해서 질의에서 조건을 붙인 그 내용을 전제로만 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결국은 그 요구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의위원회는 접수된 헌의안을 분류해서 본회의에 헌의하면 되지 이것을 반려한다든지 헌법위원회에 질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같은 해석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남노예 규칙 13조
1항을 보면은 명백히 헌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질의에서는 13조는 빼고 8조냐? 18조 3항. 그 9조 3항. 예, 구조죠. 그 헌의위원회에서는 헌의안을 분류해서 회부한다는 그 조항만을 들고 해석을 요청을 해서 13조에 대해서는 언급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끝나고 재판국에서 할 때는 23조 안을 충분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그 서울고등법은 동남도의 선거에 대한 그 무효사건을 동남도에서 선거 무효사건을 동남도에서 서울중앙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이죠. 본안소송이 아니고 가처분해서 1심에서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다시 항고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에서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잘 언급하신 그 판결입니다. 그 판결에서 가령 심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안건과 같이 지금 세습이 됐냐 안 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헌법위원회 자체에서도 여러 차례 해석이 다른 결과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헌의위원회에서 의견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이나 규정 위반이 있는지가 문제될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심사를 한다든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규칙부에서는 이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규칙부의 해석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남노회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할 때 특별한 이 조항은 부노회장 선출은 노회원들이 직접 비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고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으로 이 지금 노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은 그 1년 동안에 부노회장 되고 난 뒤 1년 동안에 무슨 뭐 특별한 그 노회장이 될 수 없는 금결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병이 걸려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그 조항의 정신은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해야 됩니다. 물론 단 예외로 장로 부노회장이 승계를 할 경우에는 1년 유임을 하고 그 다음에 한다는 이와 같은 취지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지난번 동남노회 선거에서는 장로 부노회장을 선출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규칙부에서 질의 두 번째에서 동남노회 질의하는 사람의 구비에 맞는 결국 그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 동남노회의 규정이 그와 같다면은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해야만 된다고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칙부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거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법률적 전에 이제 총회는 그와 같은 헌법을 해석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헌의위원회와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단 한번 해석을 하고 총회에서 거부됨으로써 종결될 것인지 이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냥 그걸로서 이미 거부한 것은 그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전제해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질의하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이든지 회신을 해야 될 테니까 해석을 달리 해서 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거부한 경우에 오늘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헌법위원회에서는 원래 현직 부목사는 단임 목사로 책명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아마 해석을, 저도 그 해석문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해석을 했는데 대해서 헌법 그 종에서 헌법위원회의 그 해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어떻게 헌법위원회에서 다시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회 임원의 뭐 이렇게 대해서는 달리 제가 다만 이번에 이제 헌법 시행 규정 36번 6항에 보면은 그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시행 규정 36조 6항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 이제 우리 이 사안의 경우에 이 헌법위원회 해석을 1회 제의를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위원회에 요구했고, 그랬더니 헌법위원회에서 다시 똑같은 해석을 해서 임원회에 올렸습니다. 또 우리 규칙부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부 해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 헌법위원회에 관한 총회 임원회의 1회 제의 요구 조항을 준용해서 지금 아마 실무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경우에 결국 이 조항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전 총회장이 1회 제의 요구를 한 것까지는 적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의 해석을 왔을 때에 그대로 지리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다. 또 규칙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반대쪽에서 총회장을 아마 헌법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 헌법 시행 규정이 그와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위원회 그 헌법 시행 규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회, 그래서 제가 이 총회 임원회의 권한이 어떠냐는 부분에 역할이 어떠냐는 그 항목을 하나 넣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헌법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노예의 경우에는 노예 임원회가 노예 폐해 중에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는데, 총회 임원회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국 임원을 보선한다든지 바로 이제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서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 총회 임원회가 그리고 총회 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 총회 임원회가 총회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느냐 하는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총회에서 총회 의사가 이와 같이 헌법위원회 해석과 규칙부 해석을 거부했는, 만약 이것을 그냥 그대로 총회에서 총회 임원에서 지리자에게 통보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러면 그 총회장이 총회 임원에서 그와 같이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헌법 규정의 위반으로 건정 대상이 되느냐 하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쿠데타는 성공하면은 참 충실이고, 또 실패하면은 역적이 된다는 그 우리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아니라 소위
왕권에 대항한 신하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역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총회에서 거부되지 않았다면 예, 과연 이 총회장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미 총회의 의사가 그와 같은 판단을 총회 임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반드시 1회 제2에서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이 조항 자체가 저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 법률안 제의가 헌법상에 나타나 있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했을 때 국회에서는 똑같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특별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 헌법이 앞으로 많이 그야말로 연구에서 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